우리나라가 에콰도르랑 수교를 이제 62년도 10월 5일 날 했다고 하는데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또 인연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고 48년도에 이제 재헌의회가 생긴 이후에 그다음에 유엔에서 저희를 또 승인하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가 저희를 승인했죠. 49년도에. 그런데 50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한국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에콰도르는 저희에게 이제 쌀을 500톤 정도 우리에게 원조를 해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콰도르가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전해 한 8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안바또 지역에서, 에콰도르 이제 수도에서 한 150km 떨어진 안바또 지역에서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 6천 명이 돌아가신 걸로, 그다음 10만 명 이상이 이제 이재민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인구가 에콰도르 인구가 300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걸 비율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더니 한 이제 10만 명 정도 돌아가신 거고, 한 150만 명 정도가 어떤 이재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상당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와 평화를 이제 지키고 싸우고자 하는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준 것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완성차, 이제 지금 뭐 현대기아 그룹이 있지만은, 우리가 작년 보니까 세계 신차 판매량 세계 4위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의 포니 자동차를 첫 수출한 곳이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76년도. 그리고 그해 이제 우리나라 대우건설에서 해외 사업 첫 수주해서 이제 키토시에 있는 어떤 도로 공사를 수주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오일 쇼크 있을 때는 에콰도르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어떤 어, 그런 나라, 공급해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게 크고 작게 계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 에콰도르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조용한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사귀어서 이제 친하게 된 사람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학교에서다 보면은 이렇게 막 서로 막 티격태격하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는데, 이제 그 친구는 집이 멀어가지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 경주사 다 챙겨주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가봤더니 되게 산 좋고 물 좋은 어떤 그런 데에서 농장을 막 큰 농장을 가지고 막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있을 것도 많이 있고 막 그렇게 살아요.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부자가 되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 고민하고 막 약간 철학적인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의 친구 같은 어떤 나라예요. 왜냐면은 에콰도르는 자연이 첫 번째 자연이 되게 아름다운데, 에콰도르에 이제 네 가지 세계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인 갈라파고스, 종해기원을 어떤 다윈이 그쪽에서 이제 영감 얻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지역이 있습니다. 안데스 고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화산의 대로라고 해서,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안데스 지역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화산이 있고 가운데 큰 회랑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진 않지만은 그 지구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침보라소라는 6,232m짜리 산이 있는데,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해발고도 높지만은 지구 중심에서 따졌을 때는 그 산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지역이 있는데요.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은 정말 그 국립공원으로서 또 이게 되게 자연적인 다양성을 잘 보존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옛날 스페인 어떤 식민지의 어떤 그런 정부 사람들이 와서 아마존을 이렇게 그 탐험하기 시작한 곳이 에콰도르에서부터, 에콰도르 상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연안 지역,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네 사계절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여름,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고지대에 올라와서 이제 봄, 가을, 그 다음에 좀 높은 산에 만년설인 데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겨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좀 이제 부자라고 막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고 풍요롭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에콰도르가 그 세계 바나나 수출 1위 모르셨죠? 그 다음에 원유 매장도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광물 자원도 되게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참치라든지 해산물 어족 자원도 되게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남미 하면은 이제 언어적인 통일성이 중요하잖아요. 스페인어권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근데 제가 브라질에 있어 봤는데 스페인어를 배운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들으면은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같이 직원도 일하면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제 말을 알아듣고 해요. 그다음에 저도 좀 알아듣겠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중남미 전체적인 어떤 언어적인 어떤 장벽은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이제 정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 모델로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하는 경험을 전수해 주면서 현지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을 좀 컨설팅하는 일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시간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커뮤니케이션 책에서도 좀 쓰긴 했는데, 그 복합적 다중 시간관이 또 공통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서 고면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외에 뭐 집단주의나 다른 것들도 이제 중남미는 좀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와 다르게 좀 비슷한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우선 있었던 이제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의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어떤 특징들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옛날에 나프타였지만 지금은 이제 USMCA라고 미국, 멕시코, 카나다 이제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이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FTA가 체결돼 있고, 그 다음에 EU랑도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랑도 체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 중이고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멕시코는 좀 이렇게 개방성이 높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코스라고 남미 공동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좀 개방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뭐 FTA 같은 것도 중남미에 주로 관련 국내 국가들과만 주로 체결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인도랑 이제 몇 나라들이 있는데 또 이제 큰 메이저 국가들이랑은 아직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경제가 상당히 크고 또 그 현지의 기업들 국내 산업도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상당히 이렇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장벽으로 많이 느껴지고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고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것이 달러 사용국이라는 겁니다. 네,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역에서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 환위험은 없죠. 왜냐면은 이제 달러화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에콰도르 입장에서 좀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만약 경기가 위축이 될 경우에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에콰도르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 대신 수입은 더 많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무역 수지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근데 자기 돈이 없고 달러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수입 제한 조치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 갑자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든지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세 가지 이제 멕시코는 개방성이 높고 브라질은 개방성이 좀 낮고 에콰도르는 달러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30년이나.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이렇게 스페인어를 접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좋은 얘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 가게 된 이유가 멕시코에서 이제 인류학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뭐 그래서 가게 된 건데요.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제가 무역관에서도 일을 하고 어, 그렇게 그냥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일요일 오후였어요. 오후 한 4시 5시쯤 좀 밝을 때였는데 갑자기 어떤 멕시코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누구지 하는 애인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옆구리에다 총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딱 몸이 딱 얼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가 다 이제 그걸 뺏어갔어요.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놀라가지고 다행히도 다친 데 없이 집에 돌아와서 뭐 정신없이 카드 정지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도 막 걱정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는데 어, 그 청년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의 눈빛이 약간 이렇게 좀 흐릿멍텅하면서 이렇게 좀 초점이 없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약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만약에 어, 나처럼 그래도 뭐 교육도 받을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일자리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랬다면은 저 친구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시키거나 돕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개발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인력을 공부하러 갔다가 경제학으로 돌린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 기억이 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그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좋은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걸 보니까 그 전에 멕시코에서 만났던 어떤 현지인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좋은 식구들, 제가 지금도 이제 멕시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교제, 그 다음에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떠나자 그 마음보다도 일을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좀 해보자 했던 것 같고요. 마침 이제 대학원을 딱 마치자마자 어, 코트라에서 경력 공채가 나와서 그래 가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도 감사하게 됐어요. 되고 나서 제가 지금은 제가 한 번도 우리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저희 부하 직원들한테는 항상 이제 철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우리 제품 프로모션 할 때 절대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지 말자. 그리고 도리어 그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뭐 자본제라든가 중간재라든가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하자. 그리고 수입이 안 되는 수입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프로모션 하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같이 일한 직원들도 우리는 뭐 현지인 직원들이 이제 어,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우리 기업들이 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에콰도르에 투자 진출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그만큼 한국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또 잘 되면은 현지에서도 고용이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큰 에피소드 그 사건이 저의 그 이후에 제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사실은 한국 중남미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중남미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키거나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고 검증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출발점을 좀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백지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무능 그리고 무지를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백지 만들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남미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중남미의 진짜 모습인 경우도 있지만 또 중남미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중남미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지 좀 부정적인가 해서 그런 편견들을 좀 다 지워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지워야지 사실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지와 무능을 인정한다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중남미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책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뉴스로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중남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겪어보지 않고 얻은 정보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저 친구 이렇대 막 얘기를 하지만은 직접 만나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고 세 번째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어, 이제 저희가 중남미를 바라볼 때나 또 기업에서 바라볼 때는 그 나라나 어떤 큰 덩어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소통은 일대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걸 되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인정한 다음에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모른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직접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은 비슷한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같이 살아온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지 어떤 문화적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이제 몬더그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가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오빠 만세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는 내가 들어오는 정보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비슷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남미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남미 사람들이나 중남미에 대해서 더 알고 제대로 알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편견들이나 선입견으로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먼저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이제 열린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그들로부터 듣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어, 우선 우리나라에 다양한 어떤 연구 자료들이 있고 뉴스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그런데요. 첫 번째는 그 중남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을 먼저 또는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중남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역사들을 얘기를 할 때
뭐 일본 학자나 뭐 중국 학자가 쓴 책을 가지고 먼저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이거 많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적어도 이제 반반 정도씩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 대해서 좀 열린 시각을 가지고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시면은 거기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V 프로 같은 경우도 뭐 중남미에서 스스로 제작한 어떤 TV 프로라든지 영화들을 좀 주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 만든 중남미에 대한 것들은 좀 비판적으로 좀 봐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역지사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저들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 발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좀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걸 좀 외부에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듯이 중남미도 사실은 뭐 어느 나라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중남미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이렇게 개선하려는 노력들이나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는 것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구 사익인데요. 직접 중남미 사람들이랑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뭐 기업인으로 와 있거나 한 그런 친구들이랑 그냥 가볍게 그냥 놀고 막 그러고 떠나서 개인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가 친구를 꼭 사귀시면 좋겠습니다.